이란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천궁이가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전부를 공중에서 소멸시켰고 UAE의 긴급 추가 요청에 2차, 3차 물량이 즉각 배치된 겁니다. K방산의 압도적인 생산력에 전 세계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의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너질 뻔한 UAE의 하늘을 지켜낸 대한민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동 최강이라 불리던 UAE 방공망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란 반군의 자폭 드론이었어요. 대당 3천만 원도 안 되는 싸구려 깡통 드론 수십 대가 수천억 원짜리 미국제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비웃듯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알다프라 기지 지하 통제실, 저는 얼굴에 박힌 유리 파편을 뽑을 겨를도 없이 모래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콘크리트 먼지가 폐를 찔렀어요. 기어서 콘솔까지 갔습니다. 스크린이 살아있었어요. 녹색불 클리어. 그 불빛이 제 눈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제 부하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수천억짜리 미국제 기계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칼리파, 알자하베르, 알다프라 기지 작전 차관입니다. 28년을 이 하늘 아래에 있었어요. 장비를 믿었습니다. 그 장비를 팔아준 미국을 믿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저를 가장 먼저 배신한 건 수천억짜리 미국제 쇳덩이였습니다. 네 번째, 폭발이 통제실 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몸이 옆으로 날아갔어요. 철모가 벗겨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쇳소리가 귓속을 쨍하게 갈랐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바닥에 유리 조각이 박혔지만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메인 스크린에 적의 궤적이 떠올랐습니다. 자폭 드론 편대 20대 이상 기지 외곽을 이미 돌파한 뒤였어요. 관제석을 둘러봤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에스프레소 향이 감돌던 공간이었어요. 지금은 먼지와 연기가 뒤엉켜 3m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제 부하들이 피를 흘리며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미국인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구역 수동 요격 전환, 자동 시스템 버려, 목이 찢어지도록 고함을 질렀습니다. 28년간 미국제 자동 시스템에만 의존해온 대가였어요. 수동 조작 훈련은 평가에서도 늘 뒷전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진이 가슴을 치며 단언했거든요. 이 시스템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오른쪽 보조 스크린이 깜빡였습니다. 드론 편대 이동 궤적이 갱신됐어요. 남동쪽으로 선회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댔는 것 같았습니다. 남동쪽 5km, 아부다비 국립병원, 중환자실 3층, 산소호흡기에 연결된 제 7살 아미나가 누워있는 곳이었어요. 늦둥이였습니다. 아내가 45에 겨우 얻은 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전부였어요. 지난주 병문안 갔을 때 산소 마스크 너머로 웃으며 제 손가락을 꼭 쥐었던 그 작은 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콘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강제 재부팅 화면이 한 번 꺼졌다 켜졌습니다. 에러창이 떴어요. 본사 승인 없이 수동 조작 불가. 영어였습니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미국 방산 기업의 영어. 제 나라 하늘을 지키는 장비인데 그 장비의 생사 여탈권은 미국 본사에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워싱턴 사무실 누군가의 승인 버튼이 눌려야 이 방패가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주먹으로 콘솔을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손등 가죽이 터졌습니다. 피가 키보드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화면은 여전히 같은 문구를 뱉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영어 글씨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때 통제실 뒷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국 기술진이었어요. 리처드 스털링, 유로 아틀란틱 디펜스 중동 총괄 부사장. 양복 위에 방탄복을 껴입고 VIP 벙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따르는 기술자 4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스템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스털링, 시스템 복구해. 그 남자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돌렸어요. 그 눈에는 공포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직 계산만 있었습니다. 차관, 이건 이란의 미등록 변칙 주파수 공격입니다. 계약서상 면책 조항 해당 사안이에요. 우리 시스템의 결함이 아닙니다. 두꺼운 영문 계약서를 콘솔 위에 척 던졌습니다. 2000페이지, 수천억 원을 내고 무기를 사면서도 그 무기의 생사여탈권은 처음부터 우리 손에 없었어요. 저만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5번째 폭발이 천장의 형광등을 박살냈어요. 유리가루가 눈처럼 흩날리는 속에서 리처드의 뒷모습이 방폭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피가 바닥에 고이는 순간
미국에서 온 자들은 제 눈앞에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밖은 더 처참했습니다. 안테나 철탑 2개가 불타고 있었어요. 활주로에 파편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명이 들렸어요. 마지드였습니다. 23. 이 기지의 최연소 레이더 관제병. 제가 빈민가에서 거두어 친자식처럼 키운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공구통을 움켜쥔 채 불타는 안테나 철탑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냉각 라인을 수동으로 끊어내면 레이더 한 기라도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겠죠. 억대 연봉의 미국 기술자들이 매뉴얼대로 처리했어야 할 작업을 23, 현지 막내가 맨손에 공구통 하나 들고 뛰쳐나간 겁니다. 마지드. 내려와. 명령이다. 제 고함은 폭발음에 묻혔습니다. 마지드가 철탑 중간쯤에서 냉각 밸브에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이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섬광이 먼저였어요. 자폭 드론 한 대가 철탑 상단에 직격했습니다. 충격파가 마지드의 몸을 허공으로 날렸어요.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2다리가 파편에 찢겨나가는 장면을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서 봐야만 했어요. 마지드의 몸이 모래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너진 철골 사이로 기어 들어갔어요. 마지드가 거기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어요. 입이 벌어져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벅지 아래가 없었어요. 뼈가 보였습니다. 피가 모래를 적시며 검게 퍼져나갔어요. 마지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이의 피가 제 군복을 적셨어요. 뜨거웠습니다. 사람의 피가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드론대의 붉은 전멸등이 별처럼 흩어지며 남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제 딸이 있는 병원 쪽으로. 소리가 터졌습니다. 제 목구멍에서 말이 아니었어요. 짐승의 울음이었습니다. 28년을 군인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낸 적 없는 소리였어요. 우리를 지켜준다던 콧대 높은 미국제 쇠덩이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 팔 안에서 마지드의 의식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5km 밖에서 제 딸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돈으로 산 하늘은 진짜 미사일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차라리 밝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침 햇살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알다프라 기지는 무덤이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시설이 불과 12시간 전까지 중동 최정의 방공 요새라 불리던 이곳이 쇳덩이와 콘크리트 잔해만 남는 폐허가 돼 있었어요. 활주로는 드론 파편에 갈려 밭처럼 뒤집혀 있었습니다. 레이더 안테나 3기 중 2기는 뿌리째 꺾여 모래 위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남은 한 기도 상단이 까맣게 녹아 있었습니다. 연기가 아직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부하들이 처참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가는 자, 벽에 기댄 자, 붕대를 감는 자, 동료의 시신 앞에 무릎 꿇고 우는 자. 제가 28년간 이름과 고향과 가족을 알아가며 길러온 아이들이 피투성이 모래바닥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미국 군사 전문지 디펜스 데일리가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UAE 망어망 1시간 만에 붕괴. 그 한 줄이 제 28년 군 경력을 짓밟았어요. 중동 최대 군비를 자랑하던 나라의 하늘이 싸구려 드론대 앞에서 종잇장처럼 뚫렸다는 소식. 수치가 아니라 치욕이었습니다. 아둘라 장관이 기지에 도착했어요. 왕족 출신. 이 나라 국방의 최고 책임자. 그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금태 안경 너머로 여유를 잃지 않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폐허가 된 기지를 둘러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리처드 스털링이 밤새 VIP 벙커에 숨어 있다가 느긋하게 나타났어요. 양복은 깔끔했습니다. 제 부하들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소매의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수천억을 처먹고 1시간도 못 버티는 쓰레기를 팔아먹은 거냐? 리처드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양복에 묻은 먼지를 제 부하들의 핏자국이 섞인 먼지를 손바닥으로 탁탁 털어냈어요. 그 동작이 능숙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자의 여유였어요. 차관,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대화가 안 됩니다. 계약서 제14조 면책 조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위험 수당이 아직 입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 기술 지원은 미결제 사안이 해소된 이후에 논의할 수 있어요. 제 부하들이 피를 쏟고 마지드가 2다리를 잃은 이 폐허에서 이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돈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2차 방어선을 구축해주겠다던 유럽연합군 고문단이 리처드의 면책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빠지면 자기들도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셈법이었겠죠. 예비 레이더의 전원 플러그를 아예 뽑아버렸습니다. 우방이라 불렀던 자들이 마지막 방어 수단의 숨통을 직접 끊어버린 겁니다. 야전 텐트로 갔습니다. 마지드가 거기 있었어요. 밤새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찢겨나간 두 다리의 절단면에 응급지혈대가 감겨 있었지만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붕대가 벌써 검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50도의 열기 속에서 제대로 된 소독, 한 번 받지 못한 살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현지 의무병이 다급히 마지드에게 다가갔습니다. 구급함을 열려는 찰나, 뒤에서 거친 손이 의무병의 어깨를 낚아챘어요. 리처드였습니다. 이자가 텐트까지 따라온 겁니다. 잠깐, 그 구급함은 자사자산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리처드가 의무병을 밀쳐냈습니다. 구급함 안에 지혈대, 항생제, 소독약을 하나하나 꺼내 자신의 검은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마지드에게 쓸 약이었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 썩어가는 청년에게 쓸 약을 이자는 자사자산이라며 빼앗아가고 있었어요. 미국 본사 자산 보호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지인 의료 지원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마지드가 신음했습니다. 리처드는 마지드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바닥에 피 묻은 거즈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걸 구두 끝으로 밀어내며 지나갔습니다. 이자에게 마지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아둘라 장관이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고위 관료 전원 두바이 이동, 기지는 포기한다. 그 한마디에 남은 모든 것이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리처드가 가장 먼저 헬기로 뛰었습니다. 빼앗은 약이 든 검은 가방을 움켜쥔 채 헬기 착륙장까지 가는 길에 부상당한 현지 병사 한 명이 리처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왼팔에 부목을 댄 어린 병사였습니다. 스물도 안 돼 보였어요. 살려주십시오. 리처드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군화 끝으로 병사의 손을 걷어찼어요. 병사가 모래바닥에 나자빠졌습니다. 리처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헬기 문에 오르며 양복 소매를 한 번 더 털었습니다. 피와 먼지를 털어내는 동작이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헬기가 떠올랐습니다. 통제실이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산산조각 난 미국제 레이더 콘솔, 죽은 기계였습니다. 주먹을 내리쳤어요. 5번. 주먹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번졌습니다. 이 쇠덩이가 미웠습니다. 이 쇠덩이를 판 자들이 미웠어요. 이 쇠덩이를 믿었던 제가 가장 미웠습니다. 돈으로 산 가짜 우정은 첫 번째 미사일이 떨어지자마자 사막의 신기루처럼 증발했어요. 미국이 남긴 건 먹통이 된 기계와 두꺼운 면책 계약서뿐이었습니다. 제 부하들의 피와 마지드의 두 다리와 이 나라의 자존심은 계약서 2000페이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피 묻은 주먹을 내려놓았습니다. 군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지갑이 잡혔습니다. 거기 명함 한 장이 있었어요. 꼬깃꼬깃 접힌 낡은 명함. 2년 전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에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가며 받아 구겨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끄집어냈어요. 피가 묻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에릭스원 강대진, 유도 무기계열 수석 책임원, 한국. 2년 전 한국 부스 앞을 지나가는데 투박한 인상의 남자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밀었어요.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로키드 마틴 부스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왜 한국 명함 따위를 지갑에 넣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아마 버리기 귀찮았던 거겠죠. 그 명함이 지금 피에 젖은 채 제 손에 있었습니다. 위성 전화를 눌렀어요. 3번째 시도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5번째. 신호음 끝에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잠에서 막 깬 쉰 목소리였어요. 저는 영어로 말해야 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28년 군 경력의 준장이 수화기를 붙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목구멍에 걸린 건 울음이었습니다. 강수석, 저는 UAE 방공사령부 칼리파 알자베르입니다. 숨을 삼켰어요. 우리 방공망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전부 먹통이에요. 이란 드론이 또 올 겁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끝에 가서는 울먹임이 섞였어요. 준장의 채통 같은 건 이미 모래바닥에 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2초쯤 침묵이 흘렀어요. 2초가 20분처럼 길었습니다. 강대진이라는 사람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잠에서 덜 깬 느릿한 호흡이 짧고 단단한 호흡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네 마디였어요. 장황한 설명도, 조건도, 계약서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 네 마디를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수화기를 쥔 채 콘솔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올 수 있을까? 미국도 포기한 이 지옥에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한국인이 올 수 있을까? 반신반의가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강수석이 전화를 끊자마자 경상북도 구미 LIG 넥스원 공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CEO가 내린 명령은 단 한 줄이었어요. 전 라인 스톱, 주말 반납, 천궁 처음부터 찍어내라. 수출 규정이고 서류 절차고 전부 무시한 특명이었어요. 새벽잠을 자던 엔지니어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가족과 주말을 보내던 기술자들이 공장으로 뛰어왔어요. 생산 라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쇠가루와 용접 불꽃이 밤낮 없이 터졌어요. 세계 방위산업계가 비웃었습니다. 실전 배치 수준 납품에 최소 6개월은 걸린다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48시간 만에 해냈어요. 3월 26일 오후 아부다비 군사공항에 거대한 수송기 한 대가 내려왔습니다. 활주로가 반쯤 부서져 있었어요. 착륙 자체가 도박이었습니다. 수송기가 거친 마찰음을 내며 갈라진 활주로 위를 미끄러졌어요. 바퀴에서 흙먼지가 폭발처럼 솟았습니다. 간신히 멈춰섰어요. 화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천궁이 포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올리브색 위장 도색이 칠해진 거대한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 그걸 보는 순간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올 줄 몰랐어요. 진짜로 올 줄은 아부다비에서 이틀 동안 올린 전화는 수백 통이었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싣고 날아온 건 이 비행기 한 대뿐이었어요. 수송기 트랩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한 개 소대쯤은 내릴 줄 알았어요. 대규모 기술 지원단이라거나 최소한 수십 명의 정비 인력이라거나 기지 전체가 박살났으니까요. 5명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낡은 공구 배낭을 맨 중년 남자가 선두에 섰어요. 한 명의 배낭 안에는 스패너보다 컵라면과 믹스커피가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항 한쪽에서 미국 용역들이 키득거렸어요. 고작 5명이 깡통 미사일 들고 미국이 포기한 기지를 살리겠다고 틀린 계산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요. 미국의 최첨단 기술진 수십 명이 손을 놓고 도망친 기지를 한국인 5명이 어쩌겠다는 겁니까? 선두에 선 남자가 그 조롱을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거리가 30m도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 무시가 어떤 반박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이 나라 방공의 책임자인 준장이 무너진 공항 바닥에 이틀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어요. 군복에 마지드의 피가 마르지 않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서 쇳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손이 내려왔어요. 투박하고 갈라진 큰 손이었습니다. 30년간 쇳가루를 만져온 손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그 손이 제 피 묻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강대진 수석이었어요. 2년 전 제가 눈길도 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만리를 날아와 제 손을 잡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였어요. 거칠었지만 허튼 소리가 한 털도 없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밥 얻어먹은 친구 집 대문이 박살났는데 뒷짐지고 계산기나 두드릴 순 없지 않습니까? 통역장교 오마르가 옆에서 번역해줬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듣는데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밥을 얻어먹은 집, 박살난 대문, 계산서 대신 뛰어온 사람. 미국은 계약서를 던지고 떠났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보내왔어요. 5명뿐이었지만 계약서는 한 장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강수석의 손을 놓지 못했어요. 잡은 손을 놓으면 이 사람도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미국이 그랬듯이, 유럽이 그랬듯이 강수석이 제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악력이 어떤 계약서보다 단단했어요. 기지에 도착한 강수석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장비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폐허가 된 기지를 둘러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텐트를 찾았습니다. 마지드가 누워있는 야전 텐트를요. 40분 동안 마지드 곁에 쪼그려 앉아 상처를 들여다봤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찢겨나간 절단면을, 부풀어 오른 살을, 검붉게 젖은 붕대를 묵묵히 봤어요.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두바이 5성급 호텔 키를 내밀었습니다. 강수석 숙소를 잡아뒀고 차량도 대기시켜놨다고 숙소에서 쉬면서 작전을 세우라고 강수석이 열쇠를 받아 손가락으로 튕겨 올렸어요. 모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서 잡니다.
배낭을 텐트 흙바닥에 툭 던졌어요. 50도 폭염에 방탄천이 찢어진 텐트였습니다. 모래가 들이치고 쇠가루가 날리고 피냄새가 밴 공간이었어요. 리처드가 버리고 간 빈 커피잔과 두꺼운 매뉴얼 북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에스프레소를 홀짝이며 에어컨을 틀었던 바로 그 자리에 강수석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나머지 4명도 아무 말 없이 따라 앉았습니다. 최영철 직장, 52세. 배낭에서 나온 것들이 걸작이었어요. 스패너 사이사이에 소주병, 분홍색 연고 튜브, 라면 봉지, 공구함이 아니라 구호품 보따리 같았습니다. 최 직장이 마지드의 침대 곁에 쪼그려 앉았어요. 마지드는 의식이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상처에서 고름 냄새가 났어요. 리처드가 구급약을 빼앗아 간 뒤 이틀이 지난 거였습니다. 소주를 거지에 적셔 썩어가는 상처에 눌렀어요. 마지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손으로 다리를 꾹 눌러 고정시키고 고름을 짜내고 죽은 살을 걷어내고 마데카솔을 두껍게 발랐어요. 리처드가 빼앗아간 수백만 원짜리 미국제 구급 키트 대신 한국 아저씨의 소주와 연고가 마지드의 살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소독이 끝나자 반합 뚜껑에 라면을 끓여 마지드에게 건넸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 마지드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이름도 모르는 한국 아저씨가 끓여준 라면 국물이 마지드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웠어요. 그 뜨거움이 위장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역장교 오마르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관님, 저 이방인들은 우리를 남이 아니라 형제로 대우합니다. 오마르는 한국에서 유학한 장교였어요. KAIST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마르의 눈도 젖어 있었어요. 해가 졌습니다. 강수석이 에러로그 수백 장을 텐트 바닥에 깔았어요. 2시간이 지나도록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에러 코드가 같은 결론이었어요. 시스템 이상 없음. 말이 안 됐습니다. 텐트 밖 언덕에 홀로 쪼그려 앉은 노인이 있었어요. 살라흐. 60이 넘은 베두인 출신 퇴역 원사. 젊은 장교들이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강수석이 다가가 담배 한 개비를 내밀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모래 위에 앉아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살라흐가 모래바닥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구불구불한 곡선을 긋더니 끝에 소용돌이를 그렸어요. 바람의 궤적이었습니다. 오마르를 급히 불렀어요. 통역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11시 페르시아만 쪽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알다프라 서쪽 협곡을 때립니다. 그때 거대한 모래 회오리가 생겨요. 그 회오리가 전파를 삼킵니다. 레이더가 눈이 먼다는 뜻이었어요. 수백억 원짜리 미국 AI 슈퍼컴퓨터가 분석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글도 모르는 노인이 모래 바닥 그림 한 장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강수석이 벌떡 일어나 마지드가 누워있는 텐트로 뛰었어요. 도면을 펼쳤습니다. 마지드를 내려다보는 눈에 동정도 연민도 없었어요. 인정이었습니다. 동등한 기술자를 보는 눈이었어요. 네가 여기서 제일 똑똑하다며 이 아날로그 데이터 천궁에 코딩해. 오마르가 통역했어요. 마지드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틀간 꺼져 있던 눈이었어요. 증오와 무력감으로 짓눌려 있던 눈이었습니다. 강수석은 마지드에게 명령한 게 아니었어요. 임무를 맡긴 겁니다. 현지 노동자에게 심부름을 시킨 게 아니라 동료 기술자에게 핵심 임무를 넘긴 겁니다. 마지드가 붕대 감긴 손으로 노트북을 끌어당겼어요.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 않았어요. 미친 듯이 빨랐습니다. 두 다리가 없었지만 손가락은 살아 있었어요. 살라흐의 아날로그 바람 데이터가 디지털 좌표로 바뀌어 화면 위를 달렸습니다. 거만한 엘리트들의 매뉴얼이 실패한 이 사막에서 노병의 주름진 손가락과 한국 아재의 투박한 도면이 기적의 암호를 풀어내고 있었어요. 3월 27일 해질 무렵 살라흐의 바람 데이터가 천궁 메인보드에 이식됐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평생 보지 못한 사각지대가 드디어 눈을 뜬 겁니다. 잠깐도 안 됐어요. 새벽 3시 요란한 사이렌이 기지 전체를 찢었습니다. 가동된 레이더 끝단에 빨간 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였어요. 스크린 상단에서 하단으로 쏟아지듯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탄도미사일, 동시에 2차 자폭 드론 편대. 3일 전 공격은 시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번엔 드론만이 아니었어요. 마하의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론으로 방공망을 교란시키고 그 틈에 진짜 미사일을 꽂아 넣는 복합 공격이었어요. 기지를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의도가 읽혔습니다. 글로벌 위기관리센터에서 최고 등급 적색 경보가 발령됐어요. 생존 확률 0%, 반경 100km 내 즉각 대피.
이 기지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통제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빨간 점들이 초 단위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윤학수 전무였어요. 강수석, 이 미친 새끼야! 들어! 3시간 뒤면 거기 쑥대밭이야. 이란이 전면전 각오하고 물량을 쏟아붓고 있어. 당장 대사관 장갑차 타고 빠져. 강수석이 수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무의 목소리가 통제실 전체에 울렸어요. 스피커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크게 악을 쓰고 있었던 거였어요. 핵심 연구원 5명이야. 너들 죽으면 유도무기 사업부가 통째로 날아가. 이건 명령이다. 본사 이사회 결의야. 강수석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화상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리처드 스털링, 두바이 특급 호텔 배경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칼리파, 한국 친구들한테 전해. 깡통 무기 들고 설쳐봤자 개죽음이야. 패트리어트도 못 막는 이란 탄도탄을 고철 무기가 어떻게 막겠어. 도망칠 수 있을 때 도망쳐라.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조언이야. 비웃었습니다. 저는 강수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장이 이 나라 방공의 책임자가 이방인 앞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수석, 도와준 것만으로도 좋카오. 당신들이 여기서 죽을 이유는 없소. 제발 살아서 돌아가시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없었어요. 장갑차가 밖에 있었습니다. 강수석이 제 어깨를 잡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옆으로 한 걸음 가더니 콘솔 위에 위성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본사와의 유일한 연결선이었어요.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쨍 군화로 밟았어요. 가루가 됐습니다. 살길을 이 남자는 자기 발로 짓밟았어요. 경상도 사투리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피 흘리는 전우 버리고 도망가는 호로. 자식은 대한민국에 없다. 전원 위치 사수해. 오마르가 통역했어요. 떨리는 입술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차관님, 이 미련한 한국 아재들이 이 지옥에서 우리랑 같이 버티겠답니다. 통역이 끝난 뒤 3초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울음이, 제 부하들의 울음이 3일간 공포와 절망 속에 눌러놓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버리고 유럽이 떠나고 정부마저 철수 헬기를 부른 뒤 기지에 남은 건 죽음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만리 밖에서 온 이 남자가 살 수 있는 길을 제 발로 부숴버리고 우리와 함께 죽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의무도 계약도 없이 이 나라 국민도 아니면서 이 하늘 아래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데 남았습니다. 병사들이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무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울면서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총을 들었어요. 3일간 죽은 눈으로 벽에 기대 앉아 있던 자들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강수석이 만든 건 전술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가 100만 원짜리 전화기를 부순 그 순간 통제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공기에서 죽더라도 서서 죽겠다는 공기로 박상은 선임이 반절 장갑을 벗었어요. 34세, 가장 젊은 한국 엔지니어. 오른손, 왼손 둘 다 벗어 모래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수동 인두기를 집어들었어요. 정밀 인두가 아니었습니다. 고체 연료로 달구는 구형 인두였어요. 최 직장이 비상용으로 배낭에 넣어온 물건이었습니다. 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500도 이상. 맨손으로 잡으면 살이 타는 온도였습니다. 박선임이 그걸 맨손으로 쥐었어요. 장갑을 끼면 머리카락 굵기의 케이블이 미끄러졌습니다. 맨손이어야만 했어요. 엔지니어니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열 전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장갑을 벗었어요. 첫 번째 케이블을 접합했어요. 남 녹는 냄새가 났습니다. 동시에 다른 냄새도 났어요. 살 타는 냄새. 박선임의 손바닥이 타고 있었습니다. 인두의 열이 손잡이를 타고 올라와 살가죽을 지지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케이블 한 가닥을 접합할 때마다 박선임의 손에서 물집이 잡혔다 터졌어요. 투명한 진물이 흘렀습니다. 진물 위로 다시 납을 녹였어요. 피가 섞였습니다. 나변기와 피냄새와 살타는 냄새가 뒤엉켰어요. 강수석이 방독면을 가져왔습니다. 박선임의 얼굴에 씌워줬어요. 나변기를 마시면 폐가 망가지니까요. 하지만 손은 막아줄 수 없었습니다. 장갑을 끼면 작업이 안 됐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 박선임의 손은 더 이상 사람의 손 같지 않았습니다. 물집과 화상과 굳은 피가 뒤엉켜 장갑처럼 부풀어 있었어요. 그 손이 멈추지 않고 케이블을 잡고
인두를 갖다 대고 납을 녹였습니다. 한 가닥, 또 한 가닥. 텐트 안에서 마지드의 키보드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밖에서 박선임의 인두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지 곳곳에서 병사들의 구령이 멈추지 않았어요. 모두가 같은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적이 오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벙커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CCTV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둘라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두바이 행철수 헬기가 기지 동쪽 공터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언제든 탈 수 있었습니다. 장관은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피 흘리며 납땜하는 장면을, 자국 병사들이 맨몸으로 발사대를 끄는 장면을, 두 다리 없는 마지드가 피 묻은 키보드를 두드리는 장면을, 권총을 뽑았어요. 벙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에 대기 중이던 철수 헬기를 향해 걸어갔어요. 조종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관이 타려는 줄 알았겠죠. 총구를 헬기에 겨눴어요. 꺼져. 이 기지에 철수는 없다. 헬기가 떠올랐습니다. 장관이 부른 헬기를 장관이 쫓아낸 겁니다. 3월 28일 아침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모래 언덕 위 진지에서 천궁의 거대한 다기능 레이더가 기동음을 울렸습니다. 낮게, 묵직하게 사막의 새벽 공기를 가르는 금속성 울림이었어요. 레이더 표면에 붉은 지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하나, 둘, 셋. 12개의 붉은 불빛이 일제히 빛났어요. 100% 현지화 융합 완료. 수백억짜리 매뉴얼이 처참하게 실패한 그 모래바닥 위에 맨손과 뜨거운 의리가 빚어낸 방패가 서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페르시아만 쪽에서 살라흐가 말했던 그 바람이었습니다. 밤 11시에 시작돼 새벽까지 이어지는 해풍. 알다프라 서쪽 협곡을 때리며 거대한 모래 회오리를 만드는 바람. 미국 레이더의 눈을 멀게 했던 그 바람이었어요. 스크린 왼쪽 구석에 노이즈가 번졌습니다. 모래 회오리가 전파를 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제 레이더였다면 이 순간 화면이 깨끗해졌을 거예요. 클리어, 안전. 3일 전 그랬듯이 적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녹색불을 띄우고 태평하게 앉아 있었겠죠. 천궁은 달랐습니다. 마지드가 입력한 살라흐의 기류 데이터가 레이더 보정값을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있었어요. 모래 회오리의 궤적을 따라 탐지 주파수가 자동으로 우회했습니다. 눈이 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보였어요. 스크린 북동쪽 끝에서 빨간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3시였어요. 2초 뒤 7, 3초 뒤 15. 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모래 회오리에 정확히 그 궤적을 타고 스텔스 모드로 침투하고 있었어요. 살라흐가 모래바닥에 짚어준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적은 이 사각지대를 알고 있었어요. 3일 전에도 이 길로 들어왔던 겁니다. 미국 레이더가 보지 못하는 길을 천궁이 보고 있었습니다. 적 편대 포착, 자폭 드론 40대 이상, 후방 탄도 미사일 추정 궤적 다수. 마지드의 목소리였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 콘솔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3일 전 두 다리를 잃었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박힌 눈이 날카로웠어요. 규모가 달랐습니다. 자폭 드론은 미끼였어요. 진짜는 뒤에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마하의 속도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 드론으로 방공망을 분산시키고 그 사이 진짜 주먹을 꽂아 넣는 전형적인 복합 공격이었어요. 지하 벙커에서 위성 생중계를 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팔란티어 AI 디렉터 존 밀러, 미국에서 날아온 군사기술 분석관이었어요. 옆에는 사우디 국방특사 칼리드 빈 살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기지에 발을 들이지 않았어요. 안전한 지하 벙커에서 스크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존 밀러가 시가에 불을 붙이며 중얼거렸다는 걸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한국 깡통이 버텨봤자 5분이야. 1차 드론대가 기지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저공으로 모래먼지를 뒤집으며 지면을 할 듯 날아왔어요. 한국 비호복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궁 포대 전방에 배치된 근접 방어 체계였어요. 쌍열 기관포에 포신이 돌아갔습니다. 조준이 잡혔어요.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기관포 화염이 밤하늘을 가르며 드론 대열을 향해 쏟아졌어요. 예광탄이 붉은 줄기를 그리며 사막 상공을 갈랐습니다. 드론이 터졌어요. 한 대, 두 대. 연쇄적으로 하늘에서 불꽃이 피고 화편이 모래 위로 비처럼 흩어졌습니다. 시간을 벌었어요. 드론은 미끼였으니까요. 진짜 적은 아직 구름 위에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벌겋게 물들었어요. 최상단에서 고속 낙하 궤적이 포착됐습니다. 탄도 미사일. 성층권을 뚫고 마하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발이었어요.
궤적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동쪽 병원이었어요. 아미나가 있는 국립병원. 산소호흡기에 매달린 제 7살 딸이 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적은 기지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민간 시설까지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기지를 부수고 병원을 부수고 이 도시를 통째로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3일 전에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마지드를 봤어요? 휠체어에 앉아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궤적을 보고 있었어요. 병원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드의 턱이 굳어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어요. 각오였습니다. 저는 마지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 하늘의 주인이 직접 해야 할 일이었어요. 강수석이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콘솔에서 손을 뗐어요. 발사 버튼 앞에 자리를 비워준 겁니다. 만리를 날아와 이 시스템을 살려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쏘는 건 우리 몫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준 방패를 이 하늘 아래 사는 우리가 직접 들어야 했어요. 마지드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발사 콘솔 앞에 앉았어요. 두 다리가 없었으니까요. 피 묻은 붕대가 휠체어 밖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발사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그 손도 피 묻은 붕대에 감겨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터진 물집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탄도미사일이 구름을 뚫고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마하의 속도, 충돌까지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어요. 10초. 마지드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버튼을 박살내듯이 내리쳤어요. 기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천궁의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이 솟구쳤어요. 3위 다발 일제 발사.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 뒤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수십 미터 높이로 들어 올려졌어요. 32줄기의 하얀 연기가 밤하늘을 찢으며 수직 상승했습니다. 통제실 스크린에서 천궁의 유도탄이 적의 탄도 미사일에 접근하는 궤적이 실시간으로 떠올랐어요.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팔란티어 AI의 연산 속도가 3초 단위로 궤적을 재계산하는 동안 천궁의 하드웨어 반응 속도는 0, 3초. AI가 생각하는 사이에 한국 미사일은 이미 날아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요격이 터졌습니다. 상공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졌어요. 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불꽃이 되어 사막 위로 흩어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연쇄적으로 하늘이 터졌습니다. 아부다비 상공이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빛났어요. 적의 미사일이 한 발도 땅에 닿지 못한 채 하늘에서 소멸하고 있었습니다. 2%. 단 한 발의 누락도 없었어요. 드론도 탄도. 남동쪽으로 향하던 그 궤적도 전부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미나가 있는 병원 위로 떨어질 뻔했던 죽음이 한국이 만든 불꽃이 되어 공중에서 흩어졌어요. 지하 벙커에서 존 밀러의 시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도 않았어요.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눈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오마이갓, 한국 하드웨어의 반응 속도가 우리 AI의 연산을 앞질렀습니다. 칼리드 빈살만 특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피우던 시가를 바닥에 짓밟았습니다. 당장 사우디 패트리어트 다 치우고 전부 한국산으로 계약해. 두바이 특급 호텔에서 화면을 보고 있던 리처드 스털링. 한국팀의 개죽음을 구경하려던 자였어요. 깡통이 5분도 못 버틸 거라 장담했던 자.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를 본인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멍하니 있었으니까요. 30초 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온 파면 통보였어요. 통제실 안이 터졌습니다. 함성이었어요. 울음이었어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현지 병사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을 끌어안았어요. 강수석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병사들의 눈물이 번졌습니다. 박선임의 불에 탄 손을 누군가 잡았어요. 조심스럽게 이마에 갖다 대며 울었습니다. 최 직장이 마지드의 휠체어 뒤에 서 있었어요. 묵묵히 마지드의 등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이들을 노리던 사막의 끔찍한 피빛 불꽃은 대한민국과 이 땅의 사람들이 함께 쏘아 올린 기적의 불꽃놀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봤어요. 깨끗했습니다. 빨간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72시간 만에 처음 보는 화면이었습니다. 진짜 클리어, 진짜 안전, 돈으로 산 게 아닌 피로 지켜낸 하늘이었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진짜 아침이었어요. 3일간 이 기지의 아침은 잿빛이었습니다. 연기와 먼지와 피냄새가 뒤엉킨 새벽이었어요. 오늘은 달랐어요. 맑았습니다. 사막의 하늘이 원래 이렇게 넓었다는 걸 3일 만에 처음 느꼈어요.
아둘라 장관이 기지 안으로 걸어왔습니다. 어젯밤 철수 헬기를 총구로 쫓아낸 뒤 벙커에서 밤을 새운 모양이었어요. 왕족의 구두에 모래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바지단이 찢어져 있었어요. 양복 소매가 기름때에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로 여유를 잃지 않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밤을 새운 사람의 충혈된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장관이 기지 한가운데를 걸었어요. 폐허 위에 서 있는 천궁 포대를 지나 맨몸으로 발사대를 끌었던 밧줄 자국이 파인 모래 위를 지나 박선임의 피가 떨어진 납땜 작업대를 지나갔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느렸어요. 밤새 벌어진 일의 흔적을 전부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강수석이 야전 텐트 앞에 서 있었어요. 작업복에 기름때와 모래와 누군가의 피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3일간 씻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시커먼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강수석은 장관을 보자 허리를 굽히려 했어요. 인사를 하려는 거였습니다. 장관이 먼저 숙였습니다. 허리가 아니었어요. 상체 전체를 접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이 나라 국방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기름때 묻은 한국 엔지니어 앞에서 허리를 꺾어 절한 겁니다. 주변 병사들이 굳어졌어요. 장관이 이런 예를 갖추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강수석이 당황했어요. 양손을 허둥거리며 장관의 어깨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겠죠. 말로는 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요. 위성 라디오가 울렸습니다. 제 주파수였어요. 수신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5km 밖 국립병원에서 보낸 통신이었습니다. 아미나가 웃고 있다고 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간호사에게 손을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활력 징후, 안정, 호흡 정상, 제 7살 딸이 3일간 죽음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동안에도 살아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쥔 채 모래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있었어요. 눈에서만 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됐어요. UAE 고위 관료들이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나중에 결과를 전해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다고 했어요. 하늘을 지켜준 생명의 은인 한국에 대한 보답. 그 방식이 미국식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달러 송금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서에 숫자를 적어 넣는 거래가 아니었어요. 원유였습니다. 최고 품질이 400만 배럴.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유조선에 꽉꽉 채워서 한국을 향해 즉시 최우선 출항. 사막의 나라가 은인에게 보내는 중동 특유의 보답이었어요. 장부에 적히는 거래가 아니라 피로 맺은 형제에게 바치는 선물이었습니다. 결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단순히 무기만 사고 끝내는 관계가 아니라 현지 병사들이 스스로 천궁을 운용하고 정비할 수 있는 합동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매뉴얼만 던져주고 떠났던 방식과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기술을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심고 가르치겠다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하늘을 지킬 수 있도록 마지드가 센터 제1대 정식 교관으로 임명됐어요. 23, 두 다리를 잃은 청년이 휠체어에 앉은 채 천궁의 발사 버튼을 눌러 이 하늘을 지켜낸 그 아이가 후배들 앞에 교관으로 서게 된 겁니다. 마지드의 손에 최직장의 낡은 구급함이 들려 있었어요. 소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마데카소를 발라주고 반합 뚜껑에 라면을 끓여주었던 그 구급함. 최직장이 마지드에게 건넨 거였습니다.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석과 4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짐을 쌌어요. 아니,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사흘 전 들고 온 낡은 배낭이 전부였어요. 기지사령부에서 환송식을 준비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강수석이 거절했어요. 안 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요란한 환송은 이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3일간 이 사막에서 그들이 한 일은 연설이나 훈장으로 포장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5명이 공항 활주로를 걸었어요. 3일 전 처음 내렸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낡은 배낭, 대규모 환송 대열도 군악대도 없었어요. 갈라진 활주로 위를 묵묵히 걸었습니다. 박선임의 양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피가 아직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배낭끈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저는 뛰었습니다. 아미나의 손을 잡고 뛰었어요. 병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의사가 말렸어요. 아이 상태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상관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이 아이의 하늘을 지켜준 사람들의 등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수송기에 오르려던 강수석의 등에 대고 소리쳤어요. 뭐라고 소리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강수석이 돌아봤습니다. 아미나를 안고 서 있었어요. 7살이 제 목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벗겨져 있었어요. 작은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몰랐어요.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이 아이의 머리 위에서 죽음을 걷어냈는지. 아미나는 그냥 웃고 있었어요. 강수석의 발이 트랩 위에서 멈췄습니다. 제 눈을 봤어요. 아미나를 봤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사람도 딸이 있다고 했어요. 졸업식도 못 가준 딸이 한국에 있다고. 강수석이 트랩을 내려왔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제 앞에 섰어요.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겠어요. 거칠고 뜨거운 포옹이었습니다. 등짝을 때렸어요. 강수석도 제 등을 때렸습니다. 부서져라 소리가 났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거칠었어요. 두 사내의 숨소리가 메마른 사막의 바람에 섞여 흩어졌어요. 아미나가 작은 손을 뻗어 강수석의 뺨을 만졌습니다.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아미나가 깔깔 웃었습니다. 강수석의 눈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투박한 경상도 사나이가 이방인의 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수석이 등을 돌렸어요. 트랩을 올라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4명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수송기 문이 닫혔어요. 엔진이 울렸습니다. 거친 진동과 함께 수송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떠올랐어요. 은빛 동체가 사막의 햇살에 반짝이며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아미나를 아는 채 그 점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사막의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 하늘에 세워진 방패는 한국이 팔고 간 게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가 뜨거운 피로 함께 주조해낸 영원한 자립의 맹세입니다. 활주로에 밧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가 맨몸으로 발사대를 끌었던 자국이요. 그 옆에 핏자국이 있었어요. 박사님의 손에서 떨어진 피. 모래가 덮기 전에 오래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래가, 이 바람이, 이 하늘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아미나가 제 목에 매달린 채 잠들었어요. 가벼웠습니다. 이 아이의 무게가, 이 아이의 숨소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가벼웠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한국을 증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공감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